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방송은 우리 강경파 이성만 의원님 모시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요즘에 그 시끌시끌하죠. 어저께 그저께 이틀이나 본회의를 열었는데 언론중재법 일명 가짜뉴스 피해 규제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뭐 화천 대유 대장동 개발 또 고발 사주 이 국회에서는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그 언론중재법이 오늘 지금 통과된다. 어저께 그 김성원 의원 문체위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합의가 결렬돼서 오늘 단독 처리할 거다 하는데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죠. 그 8인 위원회를 이제 두어 갖고 8인 위원회에서 결국 합의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 2분, 또 국힘의당 국회의원 2분, 또 우리 당 추천 2명, 또 국힘의당 추천 2명, 8명이서 얘기를 했는데 11차례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번의 중재안을 냈지만 결국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그 여야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포함을 해서 마지막 협상을 또 제안을 해서 협상을 했고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결국은 결렬이 됐는데 그 어제 의총에서 이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렬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타협을 위한 어떠한 여지를 뒀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에서는 무조건 그 이제 징벌적 배상제 그 부분은 무조건 삭제해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 그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게 빠지면 사실은 뭐 우리 쉬운 말로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한 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의견이 일부 그거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등단하셔갖고 이거는 이제 결국 처리할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법을 만드는 건 시대적 소명이고 더 이상 언론이 뭐 무소불위의 권리를 가진 그런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징벌적 배상법은 지금 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강자하고 그렇군요. 약자 사이에 네. 강자와 약자 사이에 보편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사실 강자적 입장에서 많이 그 힘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징벌 규제 조항이라는 게 그 언론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업들 간의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중기하고 대기업 또는 또 중기가 이제 위탁 기업이고 또 중소기업의 수탁 기업인데 이제 위탁 기업이 아무래도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뭐 단가 조정 아니면 뭐 이럴 때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징벌적 규제를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 해서 이미 그 징벌적 이런 손해배상 제도는 많은 분야에서 좀 강자가 힘이 세면 그 힘이 센 강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고요. 외국 같은 사례에서도 뭐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른 외국 미국만 비교해도 이거 우리 지금 이번 통과되는 법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 장난이에요. 예를 들어 5배. 보통 저도 언론 그 어떤 소송 때문에 동아나 이런 데서 그 돈을 좀 500만 원 받았는데 5배 올라가면 2,500만 원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 이 부분에 제가 중점적으로 좀 이번 언론중재법 통과해야 될 부분이 그 정정보도. 예를 들어 SBS가 1분짜리 가짜뉴스를 보도했으면 똑같이 1분 동안 정정보도가 나가면 같은 분량으로. 굉장히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더 크다. 서울의 소리도 뭐 정정보도 하라 올리라면 자존심이 상해갖고 올리기가 참 싫은데 그 언론사들이
그 시간만큼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부도 한다는 건 돈의 비유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문제입니다. 사실 징벌적 배상제가 이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뭐 행정 권력 또는 경제 권력 대상자들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크기, 동일면 또 동일한 시간 동안 이거 사과 정정문을 내게 하는 것도 이번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일단 수정 없이 합의가 됐나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덜하더라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덜한데 이제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완강히 이제 거부를 해서 도저히 협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 규제 그 조항 자체를 갖고서 지금 물건을 그러니까 던지는 징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아, 그 빼빼. 징벌 정정보도는 하더라도 예. 무슨 가짜 뉴스를 해도 어떤 손배소는 안 된다. 아, 그 이런 문제에 얘기 대해서 뭐 5배까지 할 수 있다라는 예. 규정은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낮춰서 3배까지로 하고 대신 하한선을 뭐 5천만 원을 둬서 5천만 원이거나 또는 3배를 물렸을 경우에 더 많은 액수를 물린다 해서 하한선 5천만 원 두는 제도를 아마 또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더 가능성이 효과가 있어. 있을 수 5천만 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한선이면은 무섭지 그게. 지금까지의 그 판례를 보면 지금 우리 초심님 얘기했지만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5천만 원을 최하한선으로 두게 되면 부담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크죠. 그게 차라리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의 태도는 이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뭐 통과돼서 어떤 언론 발전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걸 이슈 삼아서 그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고 그 민주당이 독재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법 통과 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슈로 만들려고 저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그거는 뭐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 내용이 법적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야당이 이거에 대한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강행 처리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독 처리하게 됐을 때 이것도 뭐 민주당이 독주한다라는 언론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악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지 지금 최근 밝혀진 뭐 대장동 개발 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악재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언론 재갈법을 말하자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독주하려고 하고 이거를 계속 왜곡시키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려하는 좀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시각은 그런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열심히 따져서 또 돌파해야 될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몇 시간 후면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결정 나는 어떻게 김승원 의원 통화해서 했는데 현재 이 법이 협의가 안 돼서 약간 더 강하게 수정을 민주당이 해서 오늘 통과시키는데 문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걸 상정시킬지 안 시킬지 이 부분이 좀 문제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박병석 의장 이번에 상정시키려고 하십니까? 저는 상정시키리라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문제가 이미 지난달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거거든요. 예. 본회의 상정이 됐고 의장으로서 이거를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양당이 합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장 앞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참석을 해서 8인 위원회를 두고 심의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그런데 과정을 그게 또 거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을 거쳤고 그 거친 과정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번에 이런 언론중재법에 대한 근본의 취지를 흔드는 방식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뭐 국회가 타협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때는 다수결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때 이걸 박병석 의장이 저는 만약 반대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의장으로서의 뭐 좀 기본적인 어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에 좀 충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병석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지난번에 여야 협의까지 해서 약속까지 했고 했는데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국민의힘은 이번 언론중재법을 이슈를 만들어서 그렇죠. 악재를 돌파하려고 한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이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 이런 거 정확히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대해서 대장동 게이트나 뭐 고발 사주권을 돌파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뭐 지금 보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전 국가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도 과연 언론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하느냐를 따져보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1등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20위권 내 선진국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언론의 말하자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평가되는데 문제는 국민들한테 언론에 대한 신뢰.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온 기사를 믿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국민들이 믿습니다라는 비율이 아시아에서도 한 중간밖에 안 가요. 훨씬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자기네들이 물렀으면 그동안 가짜 뉴스가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엎고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걸 언론 재갈법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을 바꾸고 해서 야당과 같이 공조를 해서 좀 막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위험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을 새로 짜서 이제 뭐 정치에 활용하고 자기들의 악재를 돌파하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갈 거는 사실이고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믿고 또 우리 민주시민 또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가 한번 좀 큰 역사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도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 법안 하나 좀 개정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전에 공수처법도 그랬는데 그것들이 다 지금 국민들이 뭐 잘못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명분이 된다면 통과시키면 후에 역사가 정당히 평가할 건데 왜 주저하는지 국민의힘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그 어떤 자기들이 이슈를 만들어서 다른 악재를 물타기 하려는 데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실히 하시면 좋겠고 이 작가 네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건 좀 한번 질문 좀 드려봐요. 좀 어떻게 국회 쪽에서는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게요. 대장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LH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이, 이명박 그럼요. 정권 시절에. 근데 이제 이명박 이명박이 정권 대통령 이전 때부터 하려고 네, 했죠. 그랬죠. 근데 이명박이 당시에 대통령 할 때 LH는 저 민간하고 경쟁하지 말고 빠져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고 민간에서 이거를 다 개발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떡하니 시정이 된 거죠. 당선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성남시가 주관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네. 그 부분 좀 상황을 정확하게 핵심이 이런 겁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토지라는 것은 용도를 바꿈으로 해갖고 엄청난 값어치의 상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신개발, 네. 예를 들자면 뭐 농지나 임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택지로 만들면
아니 농사 짓는 땅, 산에 나무 있는 땅, 그 땅값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근데 집 짓는 땅으로 바꾸면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뛰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엄청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합니다. 그걸 말하자면 이제 공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용개발을 대행하는 곳이 보통 LH나 또는 각 시도에 있는 뭐 도시개발공사 등이 이런 일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신개발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 뻔히 드러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용개발로 지향하는데 갑자기 MB가 나타나서 무슨 뭐 민간이 하려는 것을 왜 정부분이 뭐 개입하냐 도와주기나 하지. 근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잡는 임자가 무조건 떼돈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개발로 일단은 대통령의 권력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다가 이재명 우리 지사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거 개발이익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성남시의 이 시민들한테 너무나 큰 불이익이고 특정 업주가 큰 돈을 버는 길이다 해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성남시 의회는 국민의힘당, 그러니까 전신 한나라당인가요? 네. 그렇죠. 그 한나라당의 그 시의원들이 다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뭐 서로 삿대질하고 말싸움하고 막 난장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뭐 MB 시절이니까. 네, 이명박 네. 시절이라. 그래서 뭐 국토부도 승인을 안 해주고 말이지, 행안부도 말이지 반대하고 이러니까 하나도 진척을 못해서 결국 선택한 것이 결국 SPC 사업, 즉 민간하고 민하고 관이 반반 부담해서 하자라는 형식으로 바꿨고, 그거에 따라서 관이 한 5,500억 정도 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한 겁니다. 전체는 한 1조 1,000억 정도 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뭐 김기현 원내대표 그 말하는 나 구조를 보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 덮어 씌워도 정도껏 덮어 씌워야지 무슨 막무가내야, 무슨 진짜 사시 붙은 사람 그 맞습니까? 그 대학교 나온 사람 맞아요? 아니 뭐 이런 개발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익이 많이 났던 것이지, 공영개발로 하면은 그런 개발이익이 날 수 없고 그런 개발이익은 전부 다 공공이 흡수하는 겁니다. 네. 그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문제 삼으려면 전 깜빵에 가 있는 MB를 더 고소를 하고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했던 우리 성남시 의원들이나 또는 국토부 관계자 또는 행안부 관계자를 색출을 해서 고발할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얘기합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한번 내 손들고 나가서 연설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워낙 강경파라 또 연설하면 또 내가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억지로 참았어. 내가 가서 진짜 1,000마디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뒤집어 씌워도 정도껏 해라, 정도껏. 국민을 바보로 하냐? 예? 공영개발 하겠다는 사람을 공영개발을 못하게 해서 민영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게끔 만든 그 주체들이 전에 장인회장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한 것인데, 하늘으로 부끄러운 걸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 될 사람들이 말이지, 억지로 그냥 프레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걸 보면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국민들이 무슨 백시 아다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나 괜히 또 흥분했네. 아니 좀 이따 더 흥분하시고요. 예, 이거 욕 많이 해줘야 돼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야, 이 도덕대의 축이다, 후안무치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 대장동 개발뿐 아니라 대한민국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민간 개발한 건 이렇게 이익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재벌이 듣고 있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대장동이 터지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민간 개발하면서 이런 엄청난 소득을 가져갈 거다.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 박정희 때부터 개발할 때 지금까지 민간 개발한 게 이렇게 엄청난 소득을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옛날에 1970년대 초반에 그때 준비를 했는데 이 영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영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토지주들끼리 모아서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서 자기 땅을 분할을 받는 거니까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땅 가진 사람들은 다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거기 뭐 꽃이나 심고 뭐 농사나 짓고 뭐 산에 나무나 심던 그런 땅을 갑자기 고층 빌딩을 짓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니 그 땅으로 돌려받으니까 그때 추산하기로 뭐냐면 10년 안에 10년 동안 10,00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10,000배가.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시하고 그때 정부하고 합작을 해갖고 그때 여당에 붙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그 땅을 다 사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토가 돼서 지금의 강남이 개발됐고요. 그리고 이 강남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론 쪽으로 따져보면 그 구조가 정치적인 맥락과 깊이 연관돼 있어요. 우리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우리 서울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거기가 땅값을 오르게 하려고 그동안 유명한 고등학교 뭐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죄다 다 강남으로 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당시. 모든 시설들 다 강남 땅값을 올리게 해서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강남 땅값을 처음에 영동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지주들이 상당 부분 정권의 실세들이 땅을 매입해서 지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강남이 저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토지론 쪽으로 따져서 진정한 민주화가 되려면 더 이상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거를 내 솔직히 우리 서울시장조차도 이 강남을 갖다가 좀 대체할 다른 지역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대로 더 개발되게 만들어 놓은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어마무시하죠. 예, 이 개발이. 지금 제가 그 충격적인 부분은 이번 화천 대유가 드러났잖아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개발이 수도 없이 그동안에 이뤄져 왔다. 1000배, 10,000배 이익 보는 개발이 이뤄져 왔고 이번 화천 대유도 땅을 다 미리 이미 이재명 지사 얘기 들으니까 샀대요. 계속 뒤로 땅을 사죠. 땅을 전부 작업을 하죠. 사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차라리 땅 주인들이 이득을 보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미리 잘 사람들은. 모르니까 화천대유가 땅을 미리 사놓고 그 땅값이 오르니까 큰 이익을 봤는데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도 민간 개발은 이렇게 큰 이익을 보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실 거 아니냐.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이런 큰 그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는 민간 개발은 좀 어떻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개발 이익이라는 게 어떤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건물로서 발생 안 합니다. 그건 토지로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내가 여기 있는 시멘트는 여기 끝나 저기 있는 시멘트랑 똑같은 시멘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시멘트 값이 더 많이 오르고 벽돌 값이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일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바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의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쓰는 용도를 바꿔주어야 되는데 용도를 바꿔주는 주체가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토지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가 가치가 상승하니까 공용개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저쪽 당에서는 역대로 민영개발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돈을 벌고 이 개발업자들이 번 돈이 지금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거다라는 게 엄청나 지금 다 추산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지금 다 예측이 되잖아요. 뭐 퇴직금인지 뭐 보상금인지를 50억씩 주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정치권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에 이어지고 권력에 의해서 용도 바꿔주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이번 화천대유가 드러나면서 더 충격적인 건 정치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가서 거기가 고문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런 일 지금 이번 화천대유가 드러난 건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정말 잘 된 거다. 이거 누가 그 장기표가 이걸 고발해서 이슈를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 앞으로 훈장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첫 번째 앞으로 민간 개발할 때 이런 천문학적인 이득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거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검찰이나 정치권까지 이런 먹이사슬로 이런 개발에 연루돼 있는 부분 심지어 윤석열 그 아버지 집을 갖다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샀다. 근데 땅이 뭐 2천만 원뿐이 돈을 주지 않았는데 당시 2019년이니까 얼마 전이지 않아요. 3천만 원은 갔다 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나 이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얽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번에 이걸 확실하게 파헤쳐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저는 보는데 이번 국민의힘 연루자들 국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연루자들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고 저는 남들이 아는 것만 압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련의 사건들에 보면은 다 그 맥락이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 부인, 그 어머니 되시는 분 장모. 최은순. 네? 자, 그 장모 법적인 문제로 다 그동안 검사들하고 관계 맺어가면서 다 풀려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 우병우 법꾸라지라고 하는 우병우 그 민정수석 그 검사로서 들어가서 하면서 모든 걸 다 해서 뒤에서 조정하고 다 했잖아요. 또 자기 검사들 내부에서 잘못하면 검사가 연루했다면 지들끼리 짬짬에 다 풀어줬잖아요. 법관이라고 그러면 판사라고 그러면 검사들이 볼 때 제일 두려운 존재예요. 판단하는 주체니까. 같이 힘을 모았잖아요. 이게 다 따로따로의 사건인 것 같지만 맥락은 딱 그거예요. 법이란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공정하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옛날 그 춘추 전국 시대에 한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비자의 법가 사상인데 그 법가 사상이 널리 공평하게 법을 갖다가 적용하자 그래서 만든 사상이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기득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법이라는 걸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갖고 자기들끼리 누차이겠지만 법관이 되는 길은 고시를 붙어야 되는데 특정 대학 몇 개 대학에서 같이 공부해서 시험 보고 또 붙어서 2년 동안 연수원 같이 다니고 일단 법관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외부에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고 이런 체제 속에서 자기들끼리 다 한 겁니다. 권력을 다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를 쟁취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지 법 자체는 속성상 통제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법도 필요하고 또 사법개혁도 필요한 거고 또 법원개혁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뭐라도 돈을 벌고 큰 일을 하려면 일단은 검찰을 껴야 돼. 일단 보증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검찰이 잘 안 돼. 그럼 법관 하나 데리고 와야 돼. 판결할 때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리고 이미 이런 검사들, 판사들이 정부 주요 요처에 다 가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시절만 해도. 네, 그렇죠. 다 보냈지 않습니까? 국정원 보내, 경찰 보내, 다 보내요. 하다못해 외무부도 보내. 다 보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와 있습니다. 검사들이. 그러면 그 검사들이 개입을 해서 행정 권력을 통제를 해. 행정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수뇌부를 통해서 보직을 해임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전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의 국민의힘당, 과거 이 한나라당은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통치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당이 워낙 무능하다 보니까 탄핵을 당하고 거기서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고 이번 기회에 심지어는요 제가 조사도 한번 해봤는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느 출신인지 아십니까? 법조계겠죠. 검사 출신입니다. 법조계는 뭐 판사 이런 거 다 빼고 검사 출신들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검사야. 뭐들 한다면 다 저 영남에서 진짜 무슨 깃발만 꽂아도 되는 데에서 되는 분의 대부분이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곽상도도 곽상- 그렇고 곽상도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김웅 김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점식이도 그렇고 다 예. 아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사람 이름을 하다 보니까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는 제가 그 경어를 내 붙이는 걸로 정정합니다. 공개 방송에서 내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강성이라도 말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검사들이 양성이 돼서 전 부처에 파견 나가서 권력을 주무르고 청와대에 가서 최고 실세 노릇을 하고 또 그것이 정당에서 가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입법권을 좌우하고 그러다 이런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고문이다 뭐다 해서 죄다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자기 자식들 퇴직하는데 50억 한 달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접받고 끝나면 난 모른다고 손 털고 그래서 사건 들어가면 검사들이 기소 유예를 시켜버리고 판사라면 증거 없다라고 때려버리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고요. 우리 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서 이 법의 사슬로 해서 권력을 행사했던 그동안의 집단들 또 그동안의 체계들을 이거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옥죄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후보들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상당 부분이.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검사한테 지금 지배당하는 나라가 된 것 검사에게 같아요. 우리나라는 검사한테 지배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엊그제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유승민 후보가 판검사들 다 썩었다. 정말 청소해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더냐. 윤석열 아니 양심 원칙과 양심과 원칙은 이런 법과 정의가 있는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을 해요, 그냥? 희생하는 판검사들이 있는데 한번 이상만 의원님, 우리 판검사들이 어떤 4.19나 60항쟁이나 촛불할 때 내부 고발로 해가지고 희생은 판검사 있습니까? 그냥 아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세월이 지나서 예. 자기가 그때는 젊을 때고 출세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세월이 지나서 참여하는 판사를 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영감님으로 대우받고 검사 돼 보십시오. 그냥 와서 경찰서 막 이런 데 관공서 가갖고 말이야 눈 부라리고 말이지. 예? 이러한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있는 이것을 깨부시지 않으면 난 그렇게 보는데 내 솔직히 어떤 마음이냐면 야 이번엔 진짜 윤석열 후보나 저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이 다시 나라의 전체에 이게 된다. 근데 저는 진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이게 다시 또 민주화 운동을 해야 돼.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끔찍한 얘기죠.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방식이 자기들만의 세계 상상 속에 꽉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합격하면 열쇠를 3개 가지고 마담 두들이 와요. 가난한 집에서 사법고시 합격하면 며느리 삼겠다고 아파트 자동차 키 뭐 이렇게 사위. 저금통장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서민들은 모른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성만 의원님이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른다. 저는 각오하고 있기도 해요. 만에 하나 되면 내가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바로 민주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될 각오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검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배당하고 검사들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검사 출신이 제일 많고 이번 국민의힘 대권 유력 대권 후보 2명이 홍준표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정말 그런 어떤 지저분한 일들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다 이렇게 지금 이성만 의원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이번 대장동에 관련된 이런 검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검사 출신들이 곽상도뿐 아니라 또 뭐 누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확상도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총장한 김수남. 또 뭐 변호사 출신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도 이경재 조 무슨 변호사 있죠. 그것도 한나라당 무슨 청년위원 청년위원장 하던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게이트 는 확실하게 빨리 그 특검하자는데 이 부분에 좀 자꾸 저희들은 국정조사나 특검하자는 특검하면 대선 전에 이거 수사 결과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우리가 사실 특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시간 끌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수사 파트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뭐 경찰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이제는 공수처도 있고 공수처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의 어떤 이걸 받아봐야죠. 거기서 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야 이거는 정치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든지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 특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미리 행해야 될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따질 일이지 이걸 지금 특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기는 특검은 공정한가요? 나는 특검을 어떤 정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특검은 지금 현재 공수처나 합동수사본부보다 더 편향적인 수사를 할 거다. 난 이렇게 보는데 특검이 공정합니까? 특검 검사 뽑는 게 그 사람이 국민 투표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이명박근혜 때 뽑아서 지금 저자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특검 검사는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걸 특검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요? 다만 이제 뭐 그 대통령이나 또는 뭐 특정 유력 정치인이 수사기관의 지휘선상에 있다 보니까 지휘선상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공정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특검 제도를 둔 거고 사실 뭐 지금 같은 구조를 따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좀 시절입니다만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그 대통령 말 들었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지 할 말 다 하고 다 그랬죠. 대들고. 예? 그러니까 자기 원칙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최소한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 수사권을 갖고 쥐고 흔들고 이러질 않아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의 수사기관의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수사를 최대한 어떤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 자꾸 어떤 객관적인 팩트상 이게 무슨 뭐 좀 외압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가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자꾸 뭐 아니면 특검 받아라 뭐 막 자꾸 저러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뭐가 구려서 특검을 못 받는 것처럼 자꾸 이 보수 언론이나 또는
국민의힘 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부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당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안 받는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무슨 특검이 무서워서 저러나 보다라고 오해하니까 수사 받아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 예. 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수사부터 받아보자라고 해야지 특검 갖고 얘기할 거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 화천대유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한 20여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 화천대유에 몸담고 있는 이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하죠. 네. 박영수의 딸이나 곽상도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꽂아진 것처럼 다른 국회의원들의 아예 다 꽂아졌어요. 다 이제 꽂아진 걸로 그렇게 제가- 정황상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제가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인천시가 우회 출장 개발사에 제가 대표를 지냈잖아요. 아. 이 개발 사업은 그래서 제가 송도에다가 한 6천억 원어치 정도의 아파트 개발 사업하는데 내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영 개발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 근데 그때 직원이 15명 내지 16명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15명, 16명 방을 따로따로 둘 겁니까? 다 한 방에 이렇게 두고 사장하고 임원들만 이제 방을 따로 두게 마련이죠. 그 16명이니까 뭐 대화도 자주 할 수밖에 없고 식사도 자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아주 제한적이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직원들, 그 직원들이 예를 들면 뭐 경영 분석하는 직원들도 있고 다양한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만약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내가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설계자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저쪽 당에 나를 공격할 사람 당의 자녀들을 내가 다 받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저쪽 당에 뭐 원유철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앉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고문으로 앉혔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 최소한 자기네들을 공격할 세력들은 다 배제를 시켰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근처도 못 오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이 다 들어오면 서로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밀 유지 차원에서도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어떤 그 비밀이 새나갈 사람은 옆에 오지도 못하고 못 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직원들 16명 된다고 하는데 그 16명 정도 다 조사해 보면요. 너 누구 때문에 왔냐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다음에 너 무슨 일 하냐면 다 계산돼. 복잡할 거 없어요. 그다음에 한번 가서 저기 압수수색 영장 가서 거기 있는 장부 죄다 가져와서 돈 입출금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개발회사의 모든 돈은 신탁회사로 가게 돼 있어요. 돈을.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 개발하는 돈을 처음에 엄청나게 꿔주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뭐 도망가거나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돈을 신탁회사에 딱 맡기게 돼 있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그리고 이미 그 자기네들이 개발을 통해서 금융권에 돈 다 갚고 돈이 남으면 그때 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출한 돈의 흐름이 보면 다 나와요. 개발회사들은.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내가 그 수사기관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거기까지 할게요. 이재명 시장 시절에 저희는 흔히 보고 있었잖아요. 강화문에 가서 단식도 하는데 저렇게 박근혜 정권에 대놓고 지자체 단체장이 그 말하자면은 거기 들이대는 시장은 이재명 시장이 유일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거기서 무슨 자기 뭐 누구 친인척을 취직시키거나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면 살아남지도 못했어요. 저 이재명 시장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또 드러났잖아요. 그는 우리 유인태 전 의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했더라고. 예, 그분 얘기가 정확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의회에서 난리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난리지. 저쪽 당에서도 난리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한눈을 팔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제가 한눈에 팔 보면은 수가 없죠. 이명박근혜 시절에 스스로 성장한 정치인은 이재명 시장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진 탄압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대장동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끈기 있게 또 추진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상을 받을 일이지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이게 거잖아요. 오히려 상을 받을 일이고요. 예. 이게 완전히 민영 개발로 해서 엄청난 개발이익이 민간으로 또 잘못된 정치권으로 잘못된 검찰로 이렇게 흘러나갈 맥을 끊고 일부라도 성남 시민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근데 정남 시민 5,500억 안 가졌으면 화천대유는 엄청나게 지금보다 2배는 더 벌었을 거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화천대유가 아마 전체 지분이 자산관리회사거든요. 원래는 그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아파트 지면 이제 자산 덩어리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분이 16%밖에 안 돼요. 이제 금융권들이 쭉 줄을 섰습니다. 예. 원래 이제 금융권들은 사실은 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대상인데 이게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금융권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좀 해주세요. 그거 좀. 예? 그거 좀 해주시라고. 아니 그래서 서울에서 좀 압력을 넣어서 아니, 그 화천대유 아니 지금 SK증권, SK 뭐 이런데 화천대유 저기 뭐야 그 저기 조사 특별위원회를 저기 뭐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면 우리 강성 이성만 의원을 꼭 포함시켜라. 그래서 위원장으로 좀 위원장은 하면 안 되고요. 예. 초선 의원이 아무튼 그러면 화천대유 거는 이재명 지사와 그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여튼 겁니다. 뭐 구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게 된 것만 해도 큰 소득이다. 네. 앞으로 민간 개발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는 어려울 거다. 화천대유 때문에. 그리고 민간 개발로 그동안에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까지 박근혜 정권까지 얼마나 우리 서민들의 등을 쳤냐 이런 부분이 토지를 갖고 예. 특혜를 누린 겁니다. 여태까지. 싸게 원소유자들한테 개발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싸게 사놨다가 지금 화천대유도 뭐 70억이 넘게 땅을 미리 사놨대요 거기다. 전부 이재명 시장이 그러잖아. 막 화천대유가 땅을 싹쓸이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도 그게 하시죠. 왜냐면은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농지나 또는 엉망진창인 그 개발하지 못하는 땅들을 땅 주인한테 가서 땅 파세요. 그러면 안 팝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그러면 뭐 20만 원입니다. 그러면요. 제가요. 2배로 해서 40만 원에. 그러니까 다 팔 수밖에. 그러니까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시가가 20만 원 되는 거를 더 얹어주고 사야 되거든요. 더 얹어주고 살 때는 이 지역의 땅을 용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런 투자 행위를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대장지구는 개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고 향후에 개발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미 정보도 갖고 있고 이미 그 안에 실세들도 이미 포섭이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상황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거지. 그분이 20만 원이라는데 20만 원 줄게 파세요. 그래서 파실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한 땅이니까. 얘가 윤주식 아버지 여기 그 세종시 땅 사는 거 그것도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사가지고 오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땅 투기 못하면 바보라 소리 듣고 무능한 사람으로 이런 그 평가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는 없도록 좀 국회에서 이번 그 180석을 얻은 민주당 국회에서 이번 그 대장동 부분이나 이런 것들 후속 조치를 법안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참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세종 서울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토지 구조로는 과거부터 누려왔던 권력자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부를 가지고 계속 나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근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그때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서 그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저기 뭐야 관습법적 그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하는데 그 법관들 그 법조계 인사들이 다 예전부터 보수적 뿌리 속에서 땅을 지배해 오면서 이익을 향유하던 집단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국회가 세종시를 못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이 통과가 돼서 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세종시에 분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예. 분원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단순히 서울의 내 집값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 시민들은 진짜 세종시가 진정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토지의 가치에 대한 형평성을 만들어 놔야 저들이 그동안 영동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지배했던 그 토지를 대대손손을 물려가면서 지배계급으로 남으려는 그 검은 속내를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게 좀 약간 비약된 면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지는 그 해안은 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제 대장동이고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또 좀 할까요? 해요? 네. 아니요. 고발 사주권, 네네. 고발 사주권이 지금 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 대장동 때문에 묻혔다 하는데 이 부분은 묻히지 않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국회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들이고 검사 출신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남을 또 취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취조한 결과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답변하면 저렇게 걸린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태들이 똑같아. 우리 김웅 국회의원도 뭐 처음엔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 저기 뭐야 국회 와서 기자회견에서 뭐 큰 뉴스라도 있을래나 하고 들어봤더니 딱 답은 그거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달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예요. 손준성은 자기 이름도 다 박혀 있고 하다못해 자기의 쓰던 계정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확실해.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른다. 그걸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 이거 당신 최측근이고 말이야. 당신이 뭘까? 저 측근 아니에요. 저 잘 모른다. 아니 그 좋은 머리로 그 훌륭한 대학 나오셔갖고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시험 붙으셔갖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나라의 어떤 큰 근본을 흔들 그 일들을 해놓고는 전부 다 일관적으로 모른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그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그거를 기존에 있는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법조계 인사들이 다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식구들이니까. 같이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가깝게는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했던 행위임을 밝혀내서 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사법개혁이 아직 멀었다. 공수처가 난 제 역할을 할 거라고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하기 위한 우리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이 판결을 하는 것도 다 배심원지에 두고 그다음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일반인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법이 자기들만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고리를 이제 단절시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내가 제가 뭐 너무- 고발 사주권 이 부분의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이 나는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하고 보는데 이게 과연 먹히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게 언론들의 보도 때문에 이게 가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 나와서 국민 앞에서 법과 정의 원칙 찾고 있는 이런 거 검사 출신들은 그동안 해왔던 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 찾는 데 주력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법논리로 어떤 검찰이 검사를 조사할 때는 굉장히 수사하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그러니까 저쪽 그 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가는 걸 막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지금 연루된 고발 사주권도 민주당에 좀 강경하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많은 분이 말씀드리고 이번 궁금하신 부분 이번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규제법은 지금 현안 그대로 통과를 시키려고 오늘 그 본회의에 상정할 거고요. 어저께 김성원 의원 말로는 오히려 미진한 부분을 더 약간 추정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아마 그 얘기했으니까.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이거나 또는 3배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산정한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네. 이렇게 들어가야 판사를 구속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5천만 원 미만은 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강화된 법이고 서울의 소리도 해당되는 언론 이번에 사람 말이에요. 이거 인터넷 언론 안 들어가잖아요. 현재는 다음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누더기법으로 될 가능성 이거는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은 뭐 저쪽 우리 당 합의를 보면은 일종의 조금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저쪽의 의견을 받아줘야 네,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합의 처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강행 처리로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을 짜갖고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군요. 좀 논란이 거기다가 이제 이제 유엔에서도 레터가 왔다 그래요. 어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점은 뭐뭐다라고 하는 걸서 적시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래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따가 오후에 언론 그 중재법 통과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통과될 거라고 보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이 방송이 아침에 하다 보니까 지금 딱 오후에 해야 좀 많은 분들이 보는데 이 방송은 다시 재방송을 하고 이렇게 갈 거니 많은 분이 안 보셔요? 네, 오늘 지금 아니, 갑작스럽게 갑자기 하는 힘이 막 방송이라 빠지니까 내가 괜히 그냥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많이 봐요. 그렇습니까? 서울의 소리는 나중에 애들 많이 와요. 나중에 많이 찾아서 보죠. 저 그러면 네. 이제 좀 저기 이 작가 네. 이제 뭐 힘든 얘기만 했으니까 좀 국뽕 얘기 좀 하죠. 국뽕 얘기 하기 전에 민주당 경선 얘기 경선 얘기. 민주당 경선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치우쳐서 얘기하기는 좀 아유,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요. 근데 이번 주가 지금 제주, 부울경, 그다음에 인천 지금 과정이 그렇죠. 남아 있죠.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과반을 넘게 지금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한 10여 프로 차이로 이낙연 후보가 또 이제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20업 차리지 20%. 약 20% 정도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근데 호남 경선에서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의외로 선전하진 못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경선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변수들이 제일 처음 있었던 이제 충남, 거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위크라 그래갖고 우리 이제 그 모집한 선거인단 1차 선거인단. 또 1차 선거인단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70만에 육박하거든요. 그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호남. 요 세 군데를 제일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게 나온 결과들이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아무래도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그쪽 기반이셔서
호남은 다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 결과로 나왔지만 전반적인 느낌상으로는 뭐 충남이나 또 1차 슈퍼위크나 호남이나 좀 비슷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변수를 가지기는 좀 약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후보 사퇴하신 분들의 표를 무효표로 이렇게 뭐 이제 그 전환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그거는 계획이세요? 이제 당원 당규에 네. 이제 유효표만으로 네. 계산을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그 있어요. 명시돼 있으니까 네. 이견이었고 그거 계산 않더라도 내가 보기엔 승부에는 뭐 큰 영향은 그 없을 영향도 거다. 없는 거고 그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법리적인 논쟁만 따지면 그 당원 당규에 그대로 딱 박혀 있습니다. 유효 투표수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유효 투표수라는 거는 결국은 사표되지 않는 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뭐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 가졌던 표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해석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 단계를 건들기는 어렵겠지만 저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뭐 그 경선 최종일 1차 경선 최종일에 뭐 30일 전 상황은 전부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든지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구조가 지금은 이제 차이가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차이가 없어서 만약에 뭐 특정 후보가 A 후보가 B 후보, C 후보가 서로 1, 2위 경쟁을 하는데 A 후보에게 도와주고 싶으면 자기가 사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비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약간 내포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현행 당원 당규상은 유효 투표로 하게 딱 못 받게 그거는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뭐 이성만 의원님 말씀했듯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가면 향후에 되는 보완할 거고. 문제라고. 예, 지금 이번 주에는 제주도고 부산, 그다음 인천으로 이제 2차 슈퍼 예. 주지요. 이번에 2차 경선인단까지 발표하면 확실히 저는 윤곽이 드러날 거 보는데 그렇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또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 뭐 대충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저는 그 정세균 후보를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대요. 예. 근데 또 이제 중간에 사퇴하셨고 또 그 전에 선관위원이 되면서 모든 직책에서 저는 다 빠져나오고 선관위 활동에만 네.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인 제3자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뭐 만만치 않게 이낙연 후보 쪽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느낌에 예. 무게 중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렇게 좀 몰려가는 게 아닌가, 좀 몰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회 내에서 지금 그 이낙연 측 지지 의원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재명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울어지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일로 옮겨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이제 중립적 지대에 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쪽으로 갔다. 갔다라는 얘기. 뭐 지금 제 생각에는 서울의 소리는 이제 경선보다는 본선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원팀으로 해야죠.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막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에 싸우고 이러는데 결국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낙연 후보 표도 모조리 가져야 겨우 이겨요. 정세균 후보,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뭐 박용진 후보까지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한 군데 묶는 역할을 해야지 계속 흥미거리 있다고 갈등을 유발하고 이건 안 되겠죠. 국회의원들끼리도 우리 그 촛불 시민이나 유튜브 시청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끼리도 이번에 경선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서로
이 합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자리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 중심의 선대본 체제를 꾸린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그 12년도에도 도전하셨다가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했던 사람들 위주로 선대본을 꾸렸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경선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도에는 그 문재인 이제 대통령께서 이건 당의 중심이 돼서 해달라. 그래서 당이 딱 들어가면 당에 들어가면 당원들은 다 참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대선 후보들도 다 참여해서 합심하는 구조를 짜는 겁니다. 선대본 체제를 짤 때도 각자 역할도 각 그 후보 진영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전부 다 뽑아서 골고루 배분해 주는 거죠. 이번에도 아마 그 이제 어느 분이 이제 후보가 되실지 모르지만 후보로 확정이 딱 되는 순간 송영길 당 대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부터 상임본부장으로 상임위원장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당 차원에서 이 선대본을 꾸려가는 거예요. 개인 아, 그이 캠프 차원이 이재명 아니고. 캠프 죄송합니다. 특정 후보 캠프 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임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보 측하고 뭐 일정한 상의는 안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당 중심의 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지난 2012년도 저도 참 극성스럽게 선거운동했는데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 문재인 당시 후보 측 사람들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선대본부장도 있고 하니까 뭐 연설할 때나 이런 때 막 뒤에서 막 불만이 막 터지는 거야. 그런데 2017년 때는 당에서 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불만이 없는 이번에도 뭐 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두 선대본부장으로 오실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는 선대위원장으로 다 거고 오시고 예, 지금 그 이낙연 후보가 자꾸 이제 그쪽에서 뭐 욕을 한다, 비방한다 하는데 싸움할 때 힘 아이, 약한 사람은 그럼요. 깡을 부리게 돼 있어. 그럼요. 내가 지게 생겼으니까 좀 깡이라도 부려서 그 자기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지금 그 선대본 네. 본이 꾸려져 가지고 그 동안에 서로 갈등이 있는 의원끼리도 약간 좀 갈등이 있겠죠. 의원끼리도 이제 뭐 그거부터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는데 사실 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자주 보잖아요. 상임위 활동에서도 보고 본회의장에서도 보고 의총할 때도 자주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보이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게 없어요. 바로 대화하니까 아유 우리 좀 심하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좀 그거 이해해.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미리미리 푸니까. 아무튼 경선 끝나고는 원팀 정신으로 반드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당이 이제 그 2017년도 대선 이기고 그다음에 네. 지방선거 총선 이겼잖아요. 네, 네. 그런 이기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땐 큰 역할을 한 게 당 중심의 선대본 체제였거든요. 그렇죠. 2012년도에 그 교훈을 삼았고 발판으로 네. 이제 바꿔가지고 일단 2012년도 문제 많은 그 선거 유세 요걸 그리고 실제 그 우리 저기 뭐야 그 17대 대선인가요? 예. 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정동영. 정동영 그 당시 후보께서 선대본 체제도 이렇게 당이 중심이 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동영 때도 그랬고 그 문재인 후보 2012년도 그렇고 그 전에 노무현 후보 때도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딱 후보가 딱 되는 순간 당이 들어가서 당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안정전 체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인천시장 선대본에 정책본부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지금 있는 인천시장님을 적극적 지지한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당에서 정책 활동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정책본부장으로 가서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해도 지나고 나니까 네. 당이 전부 다 하나가 아무래도 되는 거예요. 적과의 네. 동침인데 처음에는 네. 서먹서먹하고 서먹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우리 그 가수 표정아님이 뭐 낙엽은 안 돼 이러는데 그 2002년 노무현 그 대선 캠프 그 다음에 2007년 정동영 대선 캠프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당선됐지만 두 번 다 실패한 게 그런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당에서 선거대책본부를 꾸려서 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승 막 해왔잖아요. 이번에 박영선 캠프 쪽에 당과 협력이 잘 안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건 뭐 이번에는 전폭적으로 했죠. 아니 뭐 좀 박영선 후보 측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좀 제대로 안 도와준다 이런 소문도 뒤에로 좀 들리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이번에는 없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 이상만 의원이나 저나 그 이번 경선은 승부는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됐다. 이제 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껴안는 이런 모습을 결정됐다 이런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니 이제 다 아는 거쳐갔다 사람은 이런 그렇게 얘기. 얘기해요. 지금 현재 앞으로 표가 나올 게 전라북도 수준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아주 중립지대로 보고 그래서 그 이상 이하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 보는데 뭐 어저께 그 SBS 경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 서로 웃으면서 잘 하더구만. 이제는 이제 갈등을 이제 봉합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네,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네. 방문해서 그 연설하실 때 이제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 연말 안에 난 남북 정상회담 열릴 것 같기도 한데 약식으로라도 예. 그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거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종전 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의 질서를 새롭게 판을 짜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휴전 관계였고 종전 선언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또 남북 경협의 길도 열리게 되고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그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외교적인 활동을 하려면 이제 미국과 이제 상의를 하게 되고 또 미국은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주변 나라들과 또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도 이제 미국이 최고 우방국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미 한국에도 이제 파병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상의하는데 미국에서 주변국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1대1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자신감 있는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그런 담화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또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데에서는 종전 선언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일본은-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전쟁이 일어나야 자기들 잘 산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종전선언을 단순히 외교적으로 뭐 정상들끼리 만나서 또는 뭐 장관들끼리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류의 최고의 그 의사결정 기구 아니겠어요. 네. 전 세계가 다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 데서 예전 같은 경우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그걸 일본한테 물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일본에서 뭐 기리비리 반대하면 이건 좀 낮춰라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딱 그 종전 선언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도 엄청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이제 올라갔고 이제 남북에 대한 문제를 푸는 주체로서 진정한 주체로서의 역할 매김을 했고 또 미국에서 그에 대해서 화답을 했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고 종전 선언이 북한과 지금도 난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
그 미사일 쏘고 막 복잡했는데 대화장이 열려 있다라는 오픈된 그 시각을 미국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예.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를 더 중심에 두고 이런 남북 외교도 이렇게 문제도 풀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제 일본은 한반도가 시끄럽고 전쟁이 나야 6.25 때 자기들이 그렇게 일본이 강국이 되는 계기라 그런 걸 꿈꾸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준석 대표 이거 미국 가서 뭐 했대요? 왜 가서 종전선언 지금 하면 안 된다. 대선 끝나고 해달라. 전에 나경원이 가서 북미 정상회담 뭐 총선 끝나고 하게 해달라 이랬듯이 왜 그러니까 갔나요? 우리의 야당은 그냥 자기 자신들의 권력욕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나 우리 민족의 미래 또 우리 인류사적 미래에 대한 거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잘 돼서 종전선언되고 막 잘 돼서 민주당 인기가 확 올라가면 혹시 또 선거에서 질까봐 그거에만 안주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야당이면 또 제1야당 아닙니까? 또 한동안 장기간 또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권력을 운영하던 그런 정당이었고. 공당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야당이 더 이거 종전선언 같이 선언해 줘야 됩니다. 같이 선언해 주고 야당도 힘을 보탤 때 국민들이 봐서 진짜 그냥 보기 좋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것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것도 선거판 뒤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가지고 하는 이런 그래 갖고서는 그 나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좀 대범한 시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은 뭘 떠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부패의 고리, 차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뭐 오셔갖고 수없이 많은 그 부패부터 진짜 석고대죄하고 반성하고 내로남불이 뭐 좀 못 묻힌 개가 못 묻힌 개 뭐란다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뒤집어 씌우기나 하는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내로남불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국회에서 각상도 의원하고 악수하거나 이렇게 만난 일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만났어요. 저는 곽상도 오늘 대구까지 가서 응징 취재를 하고 내가 졸졸 따리면서 곽상도 이리 하고 막 쫓아다녔는데 내가 응징 취재하면 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문제 있는 사람도 잘 살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문제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문제 그러면 윤석열 빼고는 문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거기도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정식 후보가 될 것 같지 않던데요. 아니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되기를 지금 바라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더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어떤 응징하고 그래 서울에서 존재감이 부각될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되잖아요. 예. 후보가 돼서 대선을 치게 되면 또 국민의힘당 또 한 두세 개로 또 잘립니다. 잘려요. 네. 두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로 봐요. 그 윤석열 저 김건희 씨 성격을 봐도 가서 또 뭐 안철수하고 만나가지고 아니죠. 그렇게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 그 윤석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게 되면 검찰 내에서 볼 때는 죽은 패라고 보는 거예요. 예. 검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옛날처럼 검찰이 막 이렇게 주목을 받고 말이지 검찰에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하고의 어떤 검찰 관계 속에서 이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묵묵부득 지켜보듯이 이렇게 가겠지만 만약 윤석열 후보가 안 되고 낙마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있는 검찰이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어뜯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이성만 의원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지금 검찰총장 검사하면서 자기 가족들 뒷배 역할도 했고 이제 그거 검찰을 그만두면서 그 뒷배 역할을 할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뭐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뒷배가 없잖아. 결국 저는 어떤 정당이라도 아니면 뭐 안철수 하고 만나서 그리 들어가든지 해서 정당 대표라도 해야 자기 가족을 보호할 뒷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요. 윤석열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 저 김건희의 구상이라고 보고 윤석열을 김건희 씨가 양재택 검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양재택 검사 그만두니까 또 윤석열 검사한테 와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나 사표 내야 되겠다. 그 당시 이런 얘기 했더니 그러면 난 이혼한다 사표 내면 그래서 그 당시 사표 안 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그 사람들 권력을 쫓는 분화방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할 거다. 그러니까 대상이 맞을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초규모의 정당의 대표라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뭔가를 하기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실제 이제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자기나 자기 세력을 보호해 줄 만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검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혐의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고발 사주 그 의혹 같은 거도 이미 검찰 내에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인데 지금은 대선 후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데 만약 끝나서 윤석열 더 이상 이제 말하자면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딱 그 피나리들도 아무튼 12시가 다 돼가는데 먹을 게 없으면 자기들끼리 예. 싸우거든요. 이제 저기 가셔야 되잖아요. 예, 또 예. 국회 일정 바쁘고 마지막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하고 오실 때 우리가 서울공항에 가서 대대적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도 오고 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를 겪으면서 5번 연속 지금 그 참석해서 연설하고 했잖아요. 이 뭐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지금 유엔하고 가깝게 또 그만큼 국격을 상승시킨 부분 좀 그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 총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하는 아마 거의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북한에게도 또 그런 제안도 했죠. 어차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30년 됐으니 우리 같이 가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김여정 뭐 부부장인가 뭐 그쪽에서도 뭐 우리가 대화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고 뭐 생각이 있다 뭐 이런 또 답신도 온 것 같고 해서 이번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제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선진국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맥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영국의 보리스 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베트남의 총리하고도 연쇄회담을 계속 가졌어요. 근데 영국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영국은 한동안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서 전 세계를 아우르던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우르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나라예요. 어디를 어떻게 거점을 잡고 어디를 거점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는 일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택해서 뭐 청일 전쟁이라든지 특히 러일 전쟁, 러일 전쟁에는 깊숙이 개입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자기의 적을 좀 억누르고 새로운 신흥 세력과 손을 잡았는데 지금 그 영국 총리와 하루와 다르게 만나는 거예요. 그 G20, G7 회의 때도 가서 만났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영국 총리하고 무슨 뭐 열애하는지 아니 계속 만나요. 거기다가
또 영국의 또 국방부 장관도 한국에 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 봤을 때 세계를 전체를 다루던 노하우가 있는 국가인 영국이 봤을 때 한국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실제 그 오커스라고 하는 그 호주, 영국, 미국이 서로 결합해서 핵잠수함도 만들고 우리 중국에 공동 대응하자 뭐 이렇게 지역 동맹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 지역 동맹을 맺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미리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갈 테니까 너희들 잘 생각하고 이렇게 좀 우리랑 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본엔 얘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판도에 있어서 동북아에서는 한국하고는 이제 정기적으로 얘기하고 대화해야 될 상대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국제 간의 어떤 이해관계는 힘의 논리란 말이에요. 일본보다 한국이 힘이 더 강할 거다는 예측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것 떠나서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상승기에 있다. 이번에 대선을 이겨야죠. 아니죠. 이번 대선도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아니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들 많았잖아요. 일본 경제 침략, 코로나 등등. 엊그저께 태풍이 오다가 획 틀어서 일본 쪽으로 갔어요. 이게 뭐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물난리나 뭐 이런 태풍 피해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국군 상승인데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뭐 해도 잘 되는 때가 있고 죽어도 안 되는 때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뭘 해도 잘 되는 거라. 코로나도 11월 지나면은 이제 좀 아마 10월 뭐 말이나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아마 위드 코로나라 선언을 위드 하고요. 코로나만 되면 또 문재인 대통령 인기도 더 올라가고 잘못하면 한 60%로 임기 마칠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실제 이제 문제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제 그걸 엄청 활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되면 확진자는 엄청 늘어나거든요. 근데 확진자는 늘어나도 위중자나 중환자나 사망자는 거의 없게 됩니다. 감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코로나 그 치료약도 나오고 이거 먹는 거야.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약 먹고 감기약 먹듯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또 일반 자영업자들 밤새 장사도 하고 좀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 독감에 따른 사망률보다 코로나에 그 감염했던 사망률이 더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독감처럼 다루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죠. 근데 위드 코로나 하면은 이준석이 또 미국 갈 것 같아요. 위드 왜요? 코로나 못 오게 좀 막아달라고. 나경원이 북미 그 정상회담 때 뭐 이거 막으려고 갔지. 이준석 이번에 종전선언 갔지. 위드 코로나 막아달라고 갈 것 같대. 그 사람들은 이 위드 코로나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일상적 생활로 돌아가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칭찬 많이 받을 거고 배 아파서 국민의힘은 뭔가 어디 가서 좀 도와달라고 갈 것 같긴 한데 대한민국 잘 되면 선거에서 질까봐 대한민국 못 되게 하려고.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승리 부분에 우리 이성만 의원님도 촛불 잘 아시잖아요. 저는 2008년 이명박 타격을 준 촛불을 했던 사람. 그에 박근혜 탄핵 촛불도 맨 처음 제가 10월 27일 날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촛불 혁명 성공 이 부분과 대선 승리에는 저는 뭐 거의 그 연관성이 매우 크다. 이래가지고 대선 승리를 하는 게 촛불 든 사람으로서는 뭔가 자긍심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DJ 정부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참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또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개혁과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그 피로감 때문에 그 데미트로왕의 반동처럼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 시민들, 대한 국민들은 참 그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국정 통치 또는 통치 철학을 보고
이거는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고요.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계속적인 개혁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 이것 때문에 또 국민들의 솔직히 필요한 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선진국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년 대선이 막 우리나라의 명운을 가를 거라고 봅니다. 가를 거라고 보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존의 기득권 권력에 기대서 또 법률의 힘에 기대서 또 자기들끼리 과거부터 있던 토지 자본이라든지 또는 수구 언론에 기대서 통치하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눠 갔던 집단에게 다시 이런 정권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좀 뭐 강요보다도 잘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번 대선이 꼭 승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벌써 12시가 됐는데 오늘 방송이 급작스럽게 잡힌 바람에 예고도 못 오고 해서 이후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짤 영상으로 편집해서 오늘 강경파이신 이성만 의원님 말씀 1시간 반 동안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언론중재 법안 꼭 가서 찬성하실 거죠? 찬성밖에 할 게 없어요. 해서 그 언론중재 법안 오늘 통과된다는 얘기 김성훈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다들 통과 오늘 될 거다 하니까 만일 통과되면 또 오늘 저녁에 소주병 들고 막 이렇게 귀로우시는 분들 안 계시게 기분 좋은 통과 기대하면서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